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가운데 일부가 위작으로 밝혀져서 대구시가 특정감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위작 판정을 받은 작품은 모두 4점인데요. 이에 따라 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주 동안 위작 구입 경위와 작품 수집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 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 소장 작품 가운데 기증 작품 1,300여 점에 대해서도 위작 감별을 실시하고 기증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증 작품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대구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절차를 보면 수집 여부와 가격의 적정성 정도만 판단할 뿐 작품의 진위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는 근대미술의 발상지이자 중심으로 평가받는 곳인데요. 역사와 전통에 걸맞은 그런 미술관이 되도록 소장 작품에 대한 관리와 운영 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겠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어제부터 하늘이 흐리더니 오늘은 안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4mm 미만으로 적겠고 이번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오후에는 기온이 주춤하겠는데요. 안동과 청송 1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의 기온은 더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안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안동시의원이 집행부에 특정 인물을 인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동시 공무원 노조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동시 지부는 어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시의회 인사 개입 의혹으로 번지면서 대립을 확산시켰다며 그 결과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이번 이권 인사 개입 논란에 대한 해명을 권기창 안동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각각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밤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경북 동해안에 5에서 최대 3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포항 13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 밤 비가 그치고 모레 낮부터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제61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포항시가 시부 1위로 대회 3연패를 기록했고 군부에선 울진군이 12년 만에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요. 특히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종합 우승을 차지한 이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회 3연패를 차지하며 체육도시 포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26개 정식 종목과 승마, 야구, 합기도, 족구 등 4개 시범 종목이 진행됐는데요. 23개 시군 1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고요. 63명의 다관왕과 육상, 수영, 사격 3개 종목에서 15개의 대회 신기록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도민체전은 지난해 대형 산불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울진에서 열리면서 시리에 빠졌던 군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향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도 했는데요. 제62회 도민체전은 내년 구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립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12도, 습도는 64%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1에서 2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의 한 식당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6분쯤 울릉읍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 근처 식당 지붕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울릉 119 안전센터에 접수됐는데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울릉 119 안전센터 대원들은 의용 소방대원들과 함께 지붕 일부를 제거하고 소방차의 호스를 이용해 진화했습니다. 식당이 위치한 곳이 관광객과 주민이 많은 밀집 지역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나 신속한 조치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았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으니 화기와 전기 상태 수시로 확인하며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경상북도가 관광형 UAM 추진에 나섰습니다. 도내 공항 활성화와 함께 UAM을 활용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경상북도 이남옥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을 연결해서 관련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UAM 드론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요즘 차세대 모빌리티로 UAM이 주목을 받으면서 유사한 개념과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드론은 무인 비행체를 말합니다.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여러 개의 작은 프로펠러를 가지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원래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것이 방송이나 농업, 택배 배송에서도 이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배터리의 성능이 향상되고 기체가 대형화되면서 사람을 태우는 이동수단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것이 UAM입니다. Urban Air Mobility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도심 항공교통인데 즉 항공기를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교통 체계를 말합니다.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기체에 5명 내외의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항공교통 체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항공교통 체계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UAM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UAM이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 무엇보다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UAM을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UAM은 단순히 기체 제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 또 MRO, 항공관제, 공역관리, 운항 서비스, 이착륙 인프라, 통신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산업 생태계입니다. 분석기관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건 스탠리는 2020년 약 70억 달러, 시장이 2030년에는 3,200억 달러, 그리고 204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 하나로 약 1,92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자동차 시장이 3.2조 달러, 반도체 시장이 2.1조 달러, 항공 시장이 8,800억 달러, 조선 시장이 2,200억 달러라고 하니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시장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실제로 이 UAM은 현재 어느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UAM이 아직까지 시험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고 상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보잉, 에어버스 같은 항공기 제작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들까지도 UAM 기체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벌써 기체를 개발해서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프랑스는 2024년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UAM 상용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거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왔던 일들이 향후 몇 년 내에 현실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UAM 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뭐 이렇게 진척돼 있나요? 예, 미국, 영국, 독일 등 UAM 선도 국가들에 비해서는 한 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나라도 2020년 정부 주도로 UAM 팀 코리아라는 민관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 UAM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UAM 상용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고 현재는 상용화 이전에 실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올해 전남 고흥 국가성능비험 시험장에서 UAM 기체 통신체계, 버티포트, 운용 시나리오 등의 안전성과 통합 운용성을 테스트하고 2단계로 수도권의 실제 도심지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김포공항과 잠실을 잇는 노선이 유력합니다. 동시에 정부는 UAM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지역 시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경상북도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지자체가 지역 시범 사업 선정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시범 사업 선정을 위해서 경상북도의 전략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경상북도도 UAM 팀 코리아에 참여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4월 12일 한국공항공사, 경북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기체를 개발하는 한화시스템, 통신망을 담당하는 SKT 등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역 시범 사업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네. 지역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통형, 관광형, 응급군안형, 물리형 등 도심형과는 차별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경상북도는 여러 사업 모델 중에 응급군안형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교통 오지 지역 주민의 응급 의료나 험준한 태백산맥의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 진화 장비, 물자 수송, 익명 구출 등 응급 군안형 UAM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북부 지역의 예천 비행장, 백두대간의 울진 비행장과 같이 초기 UAM 운용의 거점이 되는 공항 시설들을 적절한 위치에 이미 갖추고 있는 것도 저희 경북도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로 2025년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공항을 거점으로 포항 경주공항과 연계한 울릉도, 독도 관광형 UAM과 신라 전용 고도의 경주, 동해안을 하늘에서 감당하는 관광형 UAM으로 확대하고 3단계로는 2030년 대구 경북 신공항이 개항하면 대구 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포항 경주공항, 울릉공항, 울진 비행장, 예천 비행장 등과 도내 주요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인터시티형 UAM 모델로 확산시켜 갈 계획입니다. 네. 그 경상북도의 UAM 전략이 공항 건설 계획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사실 UAM은 작은 비행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다수의 UAM 기체가 기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정해진 경로를 따라 충돌 없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때문에 이착륙장 시설을 만들기에 충분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도로, 철도 등 기존의 교통시설과 잘 연계되어 접근성이 우수하고 안전한 운행을 위한 관제, 레이더, 항행안전시설 뿐만 아니라 유사시 항공교통을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장비 등의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는 공항이 UAM의 거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건설 중인 울릉공항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신공항도 공항 건설 단계에서부터 UAM 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건설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항에도 UAM 기체가 이착륙하는 시설이 새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예, UAM 이착륙 시설을 흔히들 버티포트라고 합니다. 수직과 공항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나 이들 크기와 기능에 따라 좀 더 세분화하자면 30대에서 50대의 기체를 동시에 수용하고 충전과 기체 유지 관리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네. 넓은 부지와 접근성, 항공교통 인프라를 모두 갖춘 공항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보다 좀 작은 시설로는 4대에서 8대 정도의 기체를 수용하면서 충전과 소규모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버티포트라고 하는데 주요 도시나 교통 거점 시설의 유유부지나 대규모 시설의 옥상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UAM 이용자가 있는 곳에 1대에서 2대 정도의 기체를 수용하는 소규모의 버티스탑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나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는 공항에서도 버티포트나 버티스탑 규모의 UAM 이착륙 시설이 건설되겠지만 상용화를 넘어 성숙기 단계에서는 버티허브와 같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특히 대구 경북 신공항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UAM 항속 거리를 상용화 초기에는 한 약 100km 정도 그리고 성숙기인 2035년에는 300km 정도로 예상하는데 예. 한번 충전만으로는 국토 전체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국토의 중심부에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이 중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UAM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버티허브의 역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군요. UAM이 상용화됐을 때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게 이제 우리 지역 산업과 경제에 도움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UAM이 경상북도의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앞서 UAM에는 여러 관계 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UA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것은 산업 예.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기체 제작입니다. 기체 제작이요? 예, 우리 경상북도에는 국내에 UAM 기체 제작을 선도하는 하나 시스템과 고중량 수송 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스원 등 완제기 제조사뿐만 아니라 기체 경량화에 필요한 탄소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도레이 첨단 소재, 그리고 코롱, 또 UAM 성능 향상의 핵심인 2차 전지 배터리의 에코프로와 포스코 케미칼 등과 같은 기체 제작과 소재, 부품 분야의 앵커 기업과 또한 자동차 부품, 전자전기, 정보통신기기 등 관련 분야의 강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UAM 시장의 주도권을 줄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시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뭐 제대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계신데 지역의 시범 사업으로 좀 선정되는 그런 좋은 소식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이남옥 통합신공항 추진본부장이었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21분, 22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대구 시민 생명축제가 열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지구의 날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또 실천을 제고하기 위해서 197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대구는 2000년부터 중앙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선포하고 해마다 대구시민 생명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꽤 오래됐어요. 네, 꽤 오래됐죠. 네. 20년이 넘은 축제인데요.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생활 실천, 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등을 위해서 다양한 전시와 체험,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와 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자전거 대회 참석차 나왔고요. 우리 가족도 행복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수 있는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리고 텀블러 사용하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바다에는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먹어치우는 생물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고래입니다. 플랑크톤 다 일어나세요. 기후위기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탄소 중립 이행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송 부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주제를 차 없는 거리 지속 가능한 대구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에서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이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생태교통 이용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대회도 있었고 체험 부스도 있어서 즐길 거리가 다양했던 것 같은데 여기 자전거 이게 대회 뭐 이렇게 1, 2등을 가리는 건 아닌 거죠? 네, 어마어마한 그런 대회는 아니고 대행진 같은 느낌으로 이 3km 내외를 요 근처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차 없는 거리를 이제 자전거로 한번 돌아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구간에 따라서 이 60여 개 부스가 또 쭉 늘어서 있었는데요. 시민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이 공간을 정말 온전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차는 없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대도 없었고요.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원을 재활용해서 또 멋진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체험도 하면서 환경과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축제 참여 부스 운영자들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커피박을 재활용하여 키링을 만들어서 참가자분들께 나눠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부스입니다. 커피박 그냥 버리면 그만큼 또 오염이 되니까 이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화분 만들기도 있고 데크 만들기도 있고 벽돌 만들기도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키링을 통해서 조금 더 친환경에 친근해지고자 이런 거를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커피박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면 되게 놀라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지금 보고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아시게 되고 조금 더 재활용이나 재활용에 친근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카드 게임인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용차, 버스, 도보, 자전거, 지하철 이 중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순서로 고르면 될까요? 네. 저는 승용차가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버스, 지하철 이런 순으로 했는데 어떤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전거랑 도보랑 탄소 배출은 0으로 얘네들은 같다고 하네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랑 도보를 많이 이용하실 거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시민들 반응 좀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다짐 용지나 그림 그리기 용지가 동이 날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구를 위해 우리 함께 행동해요. 네.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날 행사에서 제안한 게 있었나요? 네, 아무래도 이 주제가 차 없는 거리 지속 가능한 이제 도시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이 0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저도 많이 걸어 다닙니다. 네, 저도 걸어 다니는 건 잘하는데. 이것도 기후위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군요. 네, 박은정 아나운서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기후위기에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채식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하면 1년에 나무 15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방법을 거기서 좀 알려줬나요? 네, 그날은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비건식을 하는 방법을 좀 직접 거기서 알려줬고요. 고기를 사용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네. 또 그 재료도 모두 이제 채식과 관련된 재료로 사용해서 샌드위치를 직접 만들어 봤고요. 또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에 본인이 하루를 정해서 해당 요일에는 자발적으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이런 소개해드린 방법 모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민들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봅니다. 콘센트 뽑기, 일회용품 많이 안 쓰기, 가공식품 같은 거 조금 덜 먹기 이런 거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걸 앞으로 좀 실천해봐서 탄소 중립에 조금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원래 꿀벌들한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마침 꿀벌들이 자꾸 없어지는 이유랑 이런 것들을 아는 부스가 있길래 거기에 참여하면서 우리 꿀벌들을 위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약간 실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꿀벌들이 전자파 때문에 위치도 못 찾고 해서 많이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파 방지하는 스티커도 받고 그것도 이제 붙이면서 더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2학년 4반 배서준입니다. 콘센트 뽑기랑 색칠놀이랑 그런 거 등등 했어요. 친환경 마크를 퍼즐을 따라 해봤는데 안 틀리니까 기분도 좋고 제일 재밌었어요. 우리의 친환경을 위해서 전기를 아껴 씁시다. 서다연이라고 합니다. 버스가 커서 버스가 제일 탄소 배출이 심한 줄 알았는데 승용차가 제일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단은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나 걸어서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고 저부터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를 좀 줄이기 방법으로 걷거나 자전거 타기 또 승용차 요일제는 이해되는데 채식을 하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건 잘 몰랐거든요. 왜 그렇죠? 이유가? 네, 우리가 먹는 소고기, 양고기 이런 공장식 대량 축산 과정에서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게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채식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올해 대구시민 생명축제는 끝이 났지만 시민들이 매일매일을 지구의 날처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지난 2021년 대구에서 22살 청년이 뇌출혈로 온몸이 마비된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홀로 아버지를 간병하며 생활고에 시달려온 청년의 사연이 알려지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 영케어러들은 국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2년이 지났군요. 네. 당시에 이 사건을 영케어러 간병 살인 사건 이렇게 불렀었는데 사회적으로 참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당시 사건을 통해서 학습과 진로 진학, 경제 활동과 더불어서 돌봄 역할 부담이라는 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네. 당시에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주요 정당 후보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요.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 장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그때뿐이었는데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 놓인 삶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기만 하고요. 정부는 당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응답자의 자발적인 참여에만 의존한 탓에 숨어있는 가족 돌봄 청년들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실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가족 돌봄 청년 지원 대책 방안을 수립하고요. 그 외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실태 조사는 복지단체나 아동보호기관 등에 URL과 QR코드를 보내서 응답자가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44,832명이 응답해서 이 중 731명을 출연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대구에서는 약 40명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 40명에 대한 정보를 대구시에 제공하자 각 구청이 가족 구성원, 소득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 2명 정도가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2명, 이 2명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이번에 드러난 가족 돌봄 청년 중 1명은 10대 학생이었는데요. 20대인 형과 함께 장애가 있는 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기초수급제도와 연계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기 시작했고요. 네. 또 다른 1명은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20대 여성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다가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서 가족 돌봄 청년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특히 할머니와 살고 있는 20대 여성은 기존에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어서 네. 이번 조사에서는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을 관리하는 구청 복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초수급자와 연계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는 방식 말고는 별도의 전담 관리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설문조사 대상이 44,800여 명이 응답을 했잖아요. 네. 설문조사에. 그중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한 청년이 지금 2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선뜻 납득이 좀 잘 안 가요. 네, 실제로 최근에 서울시가 한번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달 19일에 가족 돌봄 청년 900명을 발굴 지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만 의존한 대구시와 달리 자체 실태조사를 병행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서 종합병원이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에서 표본을 모집을 했고요.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가족 돌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실태조사도 해당 조례에 따라 진행을 한 거고요. 네. 이 조례안의 취지가 2021년 발생한 대구 청년 간병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간병 살인 사건 이후 2년이 지나도록 대구시가 침묵하는 사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가족 돌봄 청년 발굴과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뭐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네. 참 아쉬운 대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은 민간에서도 더욱 활발한데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재단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아동 청소년 1,49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이 중에 686명, 약 46%가 가족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네요. 네, 이 많은 저소득 가정에서 아동 청소년들이 가족 돌봄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한 건데요. 대구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 본부가 가족 돌봄 청년 2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이 없다면서 네. 사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어떤 방안이나 계획 아직 없는 건가요? 네, 대구시는 전반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전반적인. 네, 이선의 대구시 희망복지과장은 가족 돌봄 청년에 한해서 실태 조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신복지 사각지대 지원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3천만 원으로 위기 가구 청년들을 위한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가족 돌봄 청년 2명을 사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 지역 본부의 도움을 받아서 가족 돌봄 청년 2명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린 시절부터 아픈 부모님을 돌보느라 대학 진학, 취업 같은 자신의 꿈은 내려놓은 지 오래였고요. 꿈꿀 기회마저 빼앗긴 이 가족 돌봄 청년들을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와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에 사는 김정민 씨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명이고요. 김 씨가 최근 2년 사이 살이 부쩍 빠졌다고 합니다. 옆 건물 미용실 사장님이 종종 가져다주는 반찬이 냉장고 한켠에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품이 별로 들지 않는 냉동식품을 먹는다고 하는데요. 가족은 있나요? 네, 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1년인데요. 그때가 고3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이런 식습관을 반복해야 하는데요. 김 씨 어머니는 유방암 말기고요. 몸 전체에 암이 전이돼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2주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여간 고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김 씨와 같은 사연을 지닌 이제 청년이 한 명만은 아니겠죠.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조사를 보면요.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686명 중 절반 이상인 346명이 1년 이상 장기간 가족을 돌봤다고 합니다. 5년 이상인 경우도 28.3%에 달했고요. 그중 60%가 중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하거나 가장 많은 돌봄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김 씨 역시 고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어머니의 간병과 집안일을 오로지 혼자서 떠맡았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김 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줄곧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오던 김 씨의 꿈은 패션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도 그 꿈은 접어두고 다음 수능을 위해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중이라고 재단은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학생은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네, 또 다른 가족 돌봄 청년인 황승현 씨 사연인데요. 역시 가명이고요. 승현 씨의 돌봄 역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됐습니다. 지난해까지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돌봤는데요. 함께 돌봐야 할 중학생 동생도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지난해 돌아가셨지만 19의 가장이 된 황 씨는 아버지의 사망을 애도할 겨를도 없다고 합니다. 생계 부담 때문인데요. 대학 진학도 그에게는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어렴풋이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며 집안일을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 주방일로 돈벌이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요. 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굉장히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청년들을 이제 돕는 방법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겠죠. 필요하겠죠. 네, 이 황 씨의 사례처럼 이 장기간 돌봄 노동에 노출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는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화를 돕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서울시가 1인당 130만 원 범위 내에서 돌봄 비용에 더해 심리정서 지원비, 문화 지원비 등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정
재정적 도움뿐만 아니라 이 청년 간의 자조 모임을 꾸려서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건데요.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지난 5일에 기자회견을 열고요. 정부가 가족돌봄 아동 청소년 청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영케어러에 대한 정의, 실태조사,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최근에는 정부의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이 발표됐지만 이 실태조사에서도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또 제외를 시켰답니다. 그런 아동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네, 초등학생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의 대처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태 파악조차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다른 조사를 보면은 국가별 청소년 인구의 한 5에서 8%가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뭐 18만 명에서 19만 명 정도, 18만 명에서 29만 명 정도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번 뭐 정부의 그 산출 수치를 보면은 뭐 0.03에서 0.04%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전문가 이야기를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요.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영케어러는 장기적이고 관성적으로 그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러내봤자 좋을 것이 없다는 패배감도 마련한 건데요. 예. 행정 편의적인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태조사조차도 아직 2년이 지났는데 간병살인 사건 이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예, 실태조사와 함께 그 사후 관리도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이 문자 내용. 미안해요 엄마 2만 원만 보내주세요. 얼마 전에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청년이 엄마와 마지막으로 나눈 내용입니다. 어쨌든 경제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와 예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 내용 너무 가슴 아픕니다. 네. 예, 지난해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전세 사기 더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 속칭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며 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임대인, 컨설팅 업자, 이 중개인 등이 공모해서 무자본 갭 투자로 수십억 원을 편취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정황이 드러났고요. 또 빌라왕들 중 일부는 사망해서 피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아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속출하였습니다. 또 사망한 빌라왕 김 씨는 수도권에 1139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강서구의 빌라왕은 서울 등에 200여 채를 소유했는데 또 사망하였고 청년 빌라왕 송 씨 또한 인천 등에 한 60채를 소유했으나 역시 사망하여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국적으로 수백 수천 채씩 이 빌라를 소유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피해가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이죠. 네, 광주 빌라왕은 광주 등에 400여 채를 가지고 있었고 또 빌라의 신이라는 권 씨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3,500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건축왕 남 씨는 인천 미추홀구에 2,700여 채 가지고 있었고 빌라왕이라 일컫는 김 씨는 경기 시흥일대에서 1,000여 채를 소유하고 있어 임차인들에게 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구에서도 우리 달성군의 공공임대아파트의 전세보증금 편취 사건과 최근 남구 대명동 일대의 빌라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동탄 오피스텔 사기 사건에 그 일대 직장인들이 다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포항, 대전, 부산 등 이 전국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뭐 빌라 왕, 신 왕, 뭐 건축 왕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뭐 1000여 채, 2000여 채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과도하게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로 3명이 지금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23년 3월 인천 전세 사기 사건은 이 건축왕 남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어서 이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남성은 숨지기 전에 유서에 최근 직장을 잃은 데다 전세금 7천만 원이 대출 연장 거부되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이 건축왕 남 씨는 은행의 대출금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2,700여 채를 신축했고 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직접 공인중개사를 차리고 이 직원들에게는 기존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을 유도해서 사기 피해를 키웠습니다. 이 지난해부터 이제 주택 시장이 악화되면서 하나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를 숨기고 새로운 계약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걸 얘기를 안 한 거군요. 그렇죠. 이 또 불안해하는 임차인에게는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서 안심시켰고요. 또 전체 690여 채가 경매로 넘어가버렸고 이 와중에 104세대에 거주해 있던 건물의 한 가구를 제외하고 몽땅 경매로 넘어간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인천 미추홀구 전세 피해 사망자가 4월에는 20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30대가 엄마에게 2만 원 보내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사망하는 등 현재 3명의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면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이제 보증금을 뗄 수가 많은 거죠. 그런 네. 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처음 전세 계약 시점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임대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더라도 결국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를 찾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저당이 1억 3천만 원 있지만 시세는 2억 5천만 원 하니까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임차인은 7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경매에서는 1억 5천만 원에 낙찰돼 버리면 세입자는 경우에 따라 무일푼으로 이제 거리에 나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보증금 반환보다도 이 더 급한 것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갈 곳이 없는 막막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 보증금도 문제고 또 살 집이 없어진다는 게 더 큰 문제네요. 네, 정부는 이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를 전체 이제 금융권으로 이제 확대 조치하였고요. 주요 채권자인 이금융권도 일단 동참할 예정이지만 이 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서 피해자 희망에 따라 자율적 경매 또는 매각 유예 조치를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금융사가 한 90여 곳에 이르고 있고 많은 곳은 1,000억 원 이상 대출을 해주고 있어 향후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사 손실도 이제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금융사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경매 시점이 늦어지며 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제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인 만큼 피해 임차인의 주거 문제를 생각하면 경매 유예는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지 않으면은 경매 시점이 계속 미뤄지는 것도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경매 중단과 함께 이제 정부에서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정책 추진은 어떻게 돼갑니까? 네, 정부의 이제 공공 매입에 부정적이던 이제 국토부 장관도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서 LH에서 이제 공공 민간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시세의 한 30에서 50% 수준의 이제 공공 임대로 공급해 오던 매입 임대 제도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지난 주말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 대응책으로 이제 경매 공매 유예 조치를 이제 신속하게 이제 추진하고 세입자에게는 거주주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이제 경매 낙찰 시에 자금을 이제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과 함께 충분한 거치 기간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세입자들에게 안정적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일 뿐 이 보증금이 반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전세 사기를 당해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무이푼으로 이제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더라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갭 투자로 의심된다면 보험에 가입해서 100% 안전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키는 데 활용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괜찮겠지 않은 일은 아니란 생각과 이 보험 보증료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여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이들이 대부분 20, 30대가 전세 사기 피해의 7,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기 피해 유행인데 무자본 갭 투자의 전세 사기는 이제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대신에 시세를 부풀렸기에 전세 보증금 일부만 손해를 보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이 경매에 직접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또 3자가 낙찰 받더라도 보증금을 배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건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세를 들어갈 경우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선순위로 건저당이 잡혀 있는 데다가 시세를 뻥튀기 했다면 경매 시 낙찰되는 금액이 낮아서 돌려받을 금액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예. 또 이럴 경우에 또 따져봐야 되는 것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적용받을 수 있냐는 것인데요. 최우선 변제금이요? 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적용을 받으려면은 그 시점에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2천만 원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추홀구의 첫 번째 사망자처럼 보증금이 9천만 원을 넘어가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에 2천만 원도 이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주택 경기가 이제 침체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깡통 전세, 역전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깡통 전세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서 전세 가격 이하로 떨어진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발급 세대 수별 부채 비율을 보니까 3세대 이하의 보유자의 부채 비율은 80%였고 300세대 이상 보유자는 95.4%가 됩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친 비율이기에 네.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깡통 전세로 인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은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역전세이고요. 하여튼 역전세 부분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주택 가격은 오를 때도 문제였지만 하락할 때는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했지만 급격한 하락으로 지금 사회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대구 한의대학교 통상경제학부 송원배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4월과 5월) 결혼식이 많은 시즌인데요. 요즘은 모바일로 결혼 소식을 전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모르는 번호로 왔다면 무조건 삭제해야 합니다. 최근 청첩장인 것처럼 속여서 개인정보를 훔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링크를 클릭해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을 받는 등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모르는 번호로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택배 알림 등이 왔다면 궁금하더라도 삭제해야 하고요. 무심결에 눌렀다면 바로 삭제한 후에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전화해서 지급 정지와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두류공원로에 있는 노후된 가로등주 교체 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는 내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에는 두류공원로를 지나실 때 감속과 안전운행 꼭 지켜주세요.
대구교통공사와 계명대 동산의료원이 지역민을 위한 의료봉사 행사를 운영합니다. 행사에서는 전문 의료진이 투입돼 당뇨 검사와 상담, 암질환과 심뇌혈관 질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행사는 매월 셋째 금요일마다 문양역 대합실 앞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평소에 질환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건강을 위해 주기적인 상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구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과 드란길 먹거리 타운을 연결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2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수성못 음악분수에 첨단 미디어 기술을 적용해서 새롭게 단장했고요. 대구 600여 개의 관광지와 관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 트립 앱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어, 교통 예약, 결제까지 가능한 앱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관광도시로 변신한 대구 수성구의 멋진 발전을 기대합니다. 봄철 3월에서 6월까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식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페류독소 식중독인데요. 페류독소는 조개류, 멍게, 미더덕 같은 해양생물에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말합니다. 마비성 페류독소에 중독되면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페류독소는 가열해도 잘 파괴되지 않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페류 채취 금지 해역에서 서식하는 페류는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앞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세 대신에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목돈을 맡기는 이 전세 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참에 우리도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맞는 주거 모델은 무엇일지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밤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